일본 업체들이 해당 품목을 수출할 때마다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했죠. 다음 달부터는 군사 분야에 전용될 수 있는 소재와 부품을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수출할 수 있게 우대했던 27개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를 제외한다는 계획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우리 언론의 보도들은 어떤지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관련해서 역사학자 전우용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전우용입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널리즘 토크쇼 제2의 최경영 기자, 한국 언론 오도독의 최경영 기자 초대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경영입니다. 우리 전우용 교수님은 제가 쓰신 글들을 흥미롭게 보고 있거든요. 굉장히 사이다성 발언. 그래서 오늘 주제와 관련해가지고 제가 진행하는 팟캐스트에 초청을 했는데 단칼에 거절하시더라고요. 여기는 이렇게 나와 계시는데 그 어떤 출연 여부의 선정 기준 같은 게 또 있습니까? 아니요, 그 선정 기준이야 제 시간이 되느냐 안 되느냐 뿐이죠. 아, 그렇습니까? 시간이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제가 이렇게 못 나간다고 말씀드렸던 거지 단칼이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좀 죄송하죠. 그렇습니까? 예. 괜히 삐쳐 있었네요. 네. 약속을 나중에 만드시는. 어떻게 저희 프로그램 저널리즘 토크쇼 제2는 혹시 보셨는지요? 뉴스 말고는 자주 보는 프로그램인데요. 예전에는 그래도 사회의 목탁 그러면은 사람들이 무슨 뜻인지 알았잖아요. 근데 요즘 젊은 세대는 그런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의 목탁이라는 말 자체를 쓰면서 과거에는 그래도 뭐 그 목탁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했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에 대한 좀 뭐랄까 사명감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근래에는 완전히 사회의 쪽박이 돼버렸어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이제 목탁은 구도하는 마음으로 치는 그런 물건이라면 쪽박은 구걸하는 마음으로 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뉴스를 보니까 뭐 이제 자극적인 기사 뽑아놓고 클릭해주세요, 클릭해주세요 하는 게 쪽박 두들기면서 한 푼 줍쇼 하는 거랑 비슷하게 느껴지는 정도라서 많이 망가졌다는 느낌을 가졌는데 요 저널리즘 토크쇼 보면서 이제 쪽박과 목탁의 차이가 뭔지 시청자들이 알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서 참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 중요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보고 있습니다. 죄송한데 쪽박과 목탁 딴 데 가서 좀 써도 괜찮겠습니까? 얼마든지 드십시오. 기가 막힌 네, 제 거는 뭐 다 그냥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그걸로 어떻게 만족하는 걸로? 표현이 좋잖아요. 네. 오늘 주제와 관련돼서도 날카로운 비평 기대해 보겠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내놓은 배경, 먼저 아베 총리의 발언으로 확인을 한번 해보죠. 徴用工問題というのは歴史問題ではなくて、国際法上の国と国との約束を守るのか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1965年に請求権協定において、互いに請求権を放棄した慰安婦の合意、これは首脳間、外務大臣間の合意です。国連も当時のオバマ大統領もこの合意を評価しました。こうした合意が守られていない。詳細に申し上げれば、約束を守らないという中においては、今までの優遇措置は取れない。 일단 아베 총리는 줄곧 국가 간의 약속을 한국이 어겼다. 그러면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2015년 위안부 합의를 언급을 했습니다. 일단 아베 총리의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전 교수님 먼저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약속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약속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쓰고 샀는데 그 집에 심각한 하자가 발생했다. 그랬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집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매수자의 책임이냐 아니면 하자가 있는데 숨긴 매도인의 책임이냐 가지고 법적으로 따져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일 청구권 협정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제 그 한일 국교 정상화를 위한 협상이 시작된 건 이승만 정권 때부터였는데 십몇 년 넘게 계속 타결이 안 됐던 이유는 우리는 배상을 요구하고 일본은 배상을 아예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입장에 팽팽히 맞부딪혀 왔던 거예요. 그래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은 그래서 이 배상 문제를 얘기하지 않는 것으로 그냥 덮어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자가 굉장히 심각한 하자가 있는데 덮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일본은 이제 배상할 수 없다. 우리는 그냥 배상을 안 받은 걸로 하고 좀 청구하지 않겠다고 넘어갔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 이런 식의 국가 간의 약속이 개인 간의 배상, 개인이 받아야 될 배상에 대해서도 이제 제약할 수 있느냐? 이걸 이제 그 국민이 한 사람이 물어본 거잖아요. 법에다 물어봤을 때 이 국가 간 협정으로 인해서 개인의
그 청구권이 소멸한 것은 아니다라는 판결이 났단 말이에요. 그럼 약속을 어겼다고 할 수 있는 거냐? 예컨대 이제 지금 저 아베식의 이야기, 아베 총리식의 논법으로 하자면 우리 정부가 잘못했다고 하려면 세 가지 정도 중에 하나여야 해요. 첫째는 소송 거는 개인을 소송 걸지 못하게 막았어야 하든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국가가 어떻게 막겠어요. 두 번째로는 대법원에 압력을 넣어서 패소 판결하게 하든가. 이게 만약에 지금 이제 과거 양승태 그 대법원에서 이루어졌던 재판 거래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주권 국가에 대한 올바른 좀 태도가 아니죠. 세 번째로는 판결이 났어도 우리 정부가 이행하지 않는 것.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이 세 가지 중에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이걸 다 할 수가 없는 일인데 그걸 가지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제 약속에 대한 개념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아베가 우리 정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또 한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국가다라고 단정하는 것 자체가 이제 실제로 약속의 내용과 관계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는 이 약속 프레임을 쓰는 거 굉장히 의도적이라고 예. 보고요. 사실은 외려 빌미를 삼고 싶었던 것들은 한일 위안부 협정에 관련된 문제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만약에 실수했다면 좀 더 실수에 가까운 것들을 했던 것이 그 시기의 일이고, 그거를 현 정부가 이제 그대로 그 협정 그대로 이행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태도를 가지니까 그것에서 이제 빌미로 잡아서 지금 징용공 판결이 마침 또 나오게 되니까 그거를 이제 갖다 붙인 그런 케이스고 그걸 경제보복으로 연결시킨 그런 케이스거든요. 근데 사실은 2018년 11월 16일에 매경 보도에도 나왔는데요. 그 당시 고노 외무상이 현재 외무상이죠. 이 사람이 인정한 발언이 나와요. 그러니까 1991년에 8월 27일에 야나이 순지 조약국장이라는 사람이 그 법률 해석을 한 게 있는데 그 한일 협정을 통해서 청구권이 배제된 대상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재반의 재산의 권리 및 이익에 대한 청구권은 이거로 이제 해소가 됐다라고 본다라고 하면서 대신 개인의 청구권은 국내법적으로 소멸이 안 됐다라고 하는 발언을 합니다. 91년에요. 일본에서 그 얘기가.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단 한 의원이 이제 지목해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정부의 입장은, 일본 정부의 입장은 91년 당시에 그 조약국장의 발언을 부정하는 것인가? 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고노 외무상하고 미카미 외무성에 있는 국장이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다라는 식의 발언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의 현재 판결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는 미지급된 보상 어떤 임금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쪽의 위자료 성격이고 위자료는 청구권 배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이제 보는 것으로 현재 대법원이 판결이 난 거기 때문에 그 당시 사실 일본이 90년대 해석했던 내용하고 현재 사실은 영향을 미치는 내용하고 현재 우리의 대법원 판결하고가 안 맞아 떨어지는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사실 이걸 부정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형태인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저는 심각하게 본 게 지금 선조치 후 논리처럼 보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뭐 징용공 얘기도 하고 하지만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현실이 말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말이 현실을 결정해 버리는 사태가 돼 버린 건데 재밌는 건 이걸 테리 이글턴이 제국주의라고 아예 못을 박았어요. 현실이 말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말이 현실을 결정하는 거. 제가 보기에는 앞선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아베가 몰랐을까? 저는 몰랐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거고 지금 그 논리를 아는 척 해봤자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없는 현실을 만든 건데 저는 그 다음에 나온 그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하겠다. 왜? 북으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이 말이야말로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냥 현실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말로. 그래서 참 이거는 어떤 점에서는 논리적으로 접근을 해야 하긴 하겠으나 이미 상대 쪽에서는 전혀 비논리적으로 뭔가를 현실을 만들어가고 있거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앞에 속셈이라는 게 너무 훤히 보이는 좀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네. 그게 제국주의라고 이제 그 테리 이글턴 말씀하셨지만 이제 결국은 이제 쉽게 말하면 권력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말이 현실을 창안해낼 수 있다. 이건 힘이다라고 이제 믿는 거고 그 믿음이 표현된 거예요. 한국을 대상으로 그걸 실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베 총리식의 어떤 마인드가 사실 일본의 정상 국가라고 표현을 하지만 제국주의적인 어떤 과거의 영광 이런 것들을 이제 향수화시키는 이제 그런 경향이 있고 이거를 다른 나라가 아니라 한국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더 강한 국가고 더 정상적으로 강한 국가이기 때문에 내 말을 통해서 현실을 바꿔갈 수 있어라고 이제 믿는 그런 심리들이 나타나는 거죠. 지금 언론에서는 이번 수출 규제에 대해서 경제 보복이다, 무역 보복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고 우리 정부도 일본의 조치를 WTO의 규범과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보복적 성격의 수출 규제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이 보복이라는 표현이 적합하지 않다라고 정 교수님 주장하는 글을 봤는데요. 예. 이게 보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갚아주는 거잖아요. 되갚는 것. 한 대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게 보복인데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뭔가 이제 잘못한 게 지금 말씀 나눴던 것처럼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한 게 없는데 그게 어떻게 보복이 돼요? 예컨대 우리가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는데 자기네 이제 통상적인 군사훈련 과정에서 미사일을 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걸 도발이라고 부르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성격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 뭔가 이제 일본의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경고의 의미든 아니면 이제 그러니까 공격의 의미든 간에 먼저 공격을 가해 왔단 말이죠. 이건 도발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전 적절하다고 봐요. 보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용어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네, 듣고 보니까. 그 원론적으로 언어적으로는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맞다고 보고요. 사실은 보복이라는 말을 쓰게 되면 사실 일본도 굉장히 곤란해지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0년에 이제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중단했을 때 그때 일본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이 정치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이런 통상이나 고관세 같은 그런 위협들을 활용하는 것은 안 좋은 일이고 분명히 잘못된 일이다라고 하는 이 보복 조치로서 됐을 때 그게 문제가 있다라는 식의 발언을 해요. 그러니까 자가당착적인 발언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것도 매경의 보도에 있었던 건데 실제로 아베 총리가 약간은 이제 이걸 보복이라는 말로 가는 것을 약간 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신뢰 관계를 행해온 것에 대해서 일종의 대항적 조치를 이제 행한 것이지 경제 보복이라고 받아들이지 마라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니시무라 관방장관도 비슷한 건데 적절한 수출 관리 제도의 운용이다 이런 식의 표현을 써요. 일본들이 워낙 또 이런 식의 막 마치 되게 중립화시키는 표현 같은 걸 되게 많이 쓰는데 원래 해왔던 수출 관리 제도를 적절하게 운영하기 위한 것이지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식의 보복 조치가 아니야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왜 할까? 이게 WTO로 가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정당한 방식으로서의 경제 보복 조치가 될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정상화시키는 그런 조치일 뿐이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아베 총리가 저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죠. 그죠? 앞뒤가 정말 안 맞긴 하네요. 그 일본 정부가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한국의 배상 청구권 소멸됐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합니다. 우리 언론에서도 그렇게 주장을 많이 해왔습니다. 아까 개인 청구권 문제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조선일보의 보도를 보면 7월 4일자에 일본도 중국 수준의 나라인가라는 사설에서 과거 한일 청구권 협정문에 양국 간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확인한다고 명시돼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한국이 이 합의를 깼다고 일본이 분노할 수는 있다. 이렇게 썼고요. 7월 5일자 청구권과 사법농단이라는 만물상 칼럼에서는 우리 정부가 청구권 협정을 통해 일본으로부터 무상 3억 달러, 장기적이 2억 달러 상당의 물자를 받았다며 이 돈은 포항제철 경부고속도로 등에 미천이 됐다고 썼습니다. 또 청구권 협정에는 강제징용 피해에 대한 보상도 명시돼 있다. 강제징용자를 103만여 명으로 산정하고 개인 청구권에 대해서는 나라로서 청구하며 개인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조치하겠다고 했다. 이렇게 만물상 칼럼에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그 교수님 팩트 체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한일 협정 당시에 계속 이제 그 핵심 쟁점이 됐던 문제는 배상 문제였어요. 사과 배상, 식민지 지배가 부당하고 불법적인 것이냐. 이건 우리 쪽 당연히 이제 주장해 왔던 것이고요. 일본에서는 이건 전혀 이제 합법적이고 결코 부당하지 않은 행위로서 일본 정부가 또는 일본 국가로서 국가를 대표해서 사과하거나 배상할 의무가 없다, 책임이 없다. 이게 이제 계속적인 핵심 쟁점이었고, 이건 뭐 이승만 정권 때도 그리고 제2공화국 때에도 또 박정희 정권 들어선 다음에도 우리 정부는 일관되게 요구를 해왔었는데, 일본으로부터 이제 그 돈을 받을 게 필요하니까 오히려 김정필 메모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든 좀 미봉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일본은 절대로 배상할 수 없다는 원칙을 계속 견지를 했던 것이고 관철시켰던 것이고요. 한국 정부는 배상이라는 말 대신 좀 다른 걸로 좀 어떻게 좀 해보자 해서 청구권이라는 좀 모호한 이름을 썼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해방 당시에 해방 무렵에 그러니까 일본의 패전이고 우리의 해방이죠. 그 시점에서 양국 사이에 좀 재산권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남을 수밖에 없었어요. 일본의 경우에는 조선총독부에서 이제 한국을 식민지로 지배하면서 한국인들에게 모든 임금 노동자들에게 전부 강제 저축을 시켜서 떼게 했어. 애국 공채를 사게 하든가 강제 저축을 시켰고요. 또 지급하지 않은 임금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예금, 국공채, 또 미지급 임금 이런 것들이 이제 일단 일본이 줘야 될 부분이고 또 일본이 여기서 놓고 간 사실은 재산들도 있었어요. 그건 이제 미군정이 국유로 환수해서 이제 불화를 해버렸는데 그 문제에 대한 청구권은 일단 좀 없는 걸로 계산을 해버렸던 것이고요. 그동안에 식민지에서 수탈한 것으로 지은 것이니까. 그래서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조선일보가 보도한 것은 한국 쪽이 제시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2005년인가 그게 이제 공개됐잖아요, 그 문서가. 근데 한국 쪽은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일본 쪽은 그걸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7,300만 달러 정도는 미지급 임금 정도는 처리를 하고 나머지는 배상의 성격이 아니라 그냥 독립축하금으로 주겠다. 한국 정부는 독립축하금이라는 명목으로는 못 받겠다.
이 부분을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본도 이제 이것을 그냥 청구권 자금으로 얼버무렸기 때문에 이제 이것에 대해서 국가가 이제 그 이후에 다른 이제 뭐 그 보상이나 배상 요구를 하지 않겠다고 국가가 약속을 한 거죠. 국가가 약속을 했는데 이게 그렇다면은 국민의 동의 없이 그러니까 실제로 그 해당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포괄적으로 위임을 받아서 국가가 그 권리를 없애버릴 수 있는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 저 변호사님 더 잘 아시지만 현대법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국가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개인 청구권이 개인이 입은 피해가 변상될 수 있느냐. 그걸 국가의 임의로 양도해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미국에 이제 어떤 건물을 샀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국가가 미국과 협정을 맺어가지고 한국인의 미국 내 재산은 모두 없는 것으로 한다. 이런 식의 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을 좀 받을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법으로 물어서 개인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 일본에서도 그렇게 판결을 했고 우리 대법원도 그렇게 판결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래서 조선일보가 얘기한 것 자체는 이제 그 협정 자체가 아니라 우리 쪽에 그 제안했던 내용이 마치 관철된 것인 것처럼 그렇게 보도한 사례가 되겠죠. 이 부분은 저는 전우영 교수님께서 기본적으로 역사적인 부분을 잘 이야기를 해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조선일보의 이와 같은 태도 또는 조선일보로 대표되는 한국의 어떤 특정한 언론 집단의 태도가 사실은 그냥 딱 보면 일본을 너무나 잘 이해해주고 있잖아요. 예. 일본의 속마음. 일본의 태도 이런 것들 여기도 이제 그런 식의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분노할 수는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을 써요. 그러면 너희도 한번 그쪽 입장이 돼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게 예를 들면 우리가 상대를 접할 때 상대를 무조건 미치광이로 생각하지 않고 상대의 합리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하려고 하는 태도로서는 뭐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근데 전반적인 기조 자체가 어떠냐면 사실 한국의 시각이 사라져 있는 채 일본 정부의 시각이나 일본 국민의 시각 이것도 일본 국민도 잘 모르는 국민들의 시각을 먼저 나서서 이해해 주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이 전면에 등장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일본 정부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이거를 배상 문제로 보고 싶어 하지 않고 이거를 어떻게든 말을 바꿔가면서까지 얘기하고 싶어 하는 이유가 이게 자꾸 이제 청구권이나 어떤 보상의 문제나 배상의 문제, 책임을 인정하는 문제가 살아나게 되면 자신들이 관리 못할 상태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덮어버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불가역적으로 자꾸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 정부를 꼬셔서라도 상대 정부의 약점을 잡아서라도 이걸 불가역적인 것을 일단 만들어 놓고 나면 마치 국제법상 또는 약속의 문제인 것처럼 이제 전환시켜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태도들이 계속해서 지금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일본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일본 정부가 노리는 건 지겹다를 노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난 몇십 년간 사과도 했고 돈도 주고 그랬는데 네. 왜 얘네들은 시간 날 때마다 또 들고 나와서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우리는 다 청산됐는데 네. 이런 식의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일본 국민들 같은 경우도 예전에 전공투 세대라든가 이런 식의 60년대 이전에 있었던 분들이나 전쟁에 대한 참화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사실은 거기에 대한 미안함이라고 하는 것들의 어떤 반성적 태도라도 있었어요. 근데 현재 세대들은 그거로부터 되게 없거든요. 아까 제가 정상국가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일본이라는 나라가 대부분 이런 식으로 자꾸 얽매이고 싶지 않아라고 하는데 일본 정부가 마침 그런 얘기를 해주고 불가역적으로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지겹게 자꾸 한국 정부는 얘기하지? 이런 식의 이제 태도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거를 한국에 있는 언론이 굳이 나서서까지 그들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방식으로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는가? 저는 그런 의문이 들죠. 그래서 제가 좀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제 주변에 지금 우매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러세요. 이제 그 친구들이 궁금해하는 게 언젠간 이걸 매듭을 좀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개인 배상에 대한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궁금해합니다. 제 주변에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지금 배상 문제 일단 좀 이 문제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네. 한일 국교 정상화 그냥 이 얘기로 넘어가 버려요. 근데 이게 일본에서도 그랬지만 우리에게 특히 격렬한 반대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6.3 사태라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이 한일 국교 정상화에 반대했던 이유는 많지 않은 돈으로 한국인의 자존심을 팔아넘겼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굉장히 이제 격렬한 반대 운동이 벌어졌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걸 더 이제 미봉해 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속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일본의 식민 지배 자체가 불법이었고 식민 지배 과정에서 자행된 이제 한국인 일반에 대한 인권 유린 자체도 불법적 행위였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사과해라고 요구하는 것이 지금 위안부 피해자들의 요구이고 이번 강제징용 피해자들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간의 약속으로 일단 한국 대 일본 사이에서 과거 식민 지배로 인해서 나타났던 돈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갖는 역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식민 지배 자체의 불법성 문제는 일단 떼놓고 보더라도
그 식민지 지배 과정에서 자행되었던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어쨌든 책임 있는 사과와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이제 마음에서 우러난 사과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지금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요구하는 것은 돈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는 계속 배상이라는 얘기 자체를 지금 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배상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를 계속 막아놓고 있는 거잖아요. 약속이란 말로 계속 전환하고 있는 것이고 한국은 배상을 요구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뭐 시간이 지나면 일단 지금도 이제 강제동원 피해자, 징용 피해자들 4분이 소송을 걸었던 거고 한 분만 지금 생존해 계시잖아요. 네. 또 위안부 피해자 분들도 이제 몇 분 안 남으셨어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생존 시에 사과 정도로 하고 이제 배상 문제는 그러니까 이제 현금 배상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좀 피해자들의 양해하에 피해자 후손들의 양해하에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일본 자체가 지금 아베 정권 특히 그러니까 과거 91년도 93년도죠. 고노다마 같은 경우에는 위안부 강제동원의 불법성에 대해서 사과를 했잖아요. 근데 그 고노다마 자체를 취소하라라고 하는 얘기가 일본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고 어떤 형태의 불법도 없었다고 계속 고집을 부리면서 이제 과거 군국주의 시대를 향수 어린 눈으로 되돌리고 싶어하는 그런 태도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양국 간에 그렇게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얼마든지 그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 말로 사과하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진정성 있게 사과하는 것이. 근데 배상, 사과 이런 문제는 절대로 입에 담을 수 없다는 것이 아베 정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더 꼬이고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만물상이라는 글을 좀 읽어봤더니 일본을 편드는 데서 멈추는 그런 논설위원회 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면은 한일 기본조약에 딸린 관련 협정 4개 중 하나가 청구권 협정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수출이 연 2억 달러가 안 되던 시절인데 이 돈으로 포항제철, 경부고속도로 등의 미천이 됐다라고 하면서 경제건설이 먼저라는 신념 때문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 다 뭐냐면 괄호 열고 지금 이렇게 이 문제 해결된 거에 대해서 우리 경제가 일어섰는데 배은망덕이라는 어떤 행간의 뉘앙스가 깔려 있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 글은 어떻게 가냐면 그런데 이 마지막에 가는 저는 결론이 참 약간 의외였는데 이런 노력들 다시 말해서 청구권에 대한 해석을 좀 지연했던 이런 여러 노력들을 외교부와 대법원이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의견을 교환했는데 이 정부는 이를 두고 재판거래 사법농단으로 낙인 찍었다까지 가고 있어요. 지금 이 글이 만물상에 있는 청구권과 사법농단이라는 얘기가 단순히 일본의 얘기를 들어주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글의 목표도 저는 일본의 그 편을 든다 해서 멈추는 게 아니라고 봐요. 그건 그냥 경유하는 중간 지점일 뿐이고 마지막은 왜 그걸 재판거래 사법농단으로 낙인 찍었어라고 해서 이 정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 낙인을 찍는 그 효과를 노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런 정치적 의도를 위해서 일본을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일본을 도와주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근데 그렇죠. 이런 작은 정치적인 의도 어떻게 보자면 지금 국익이 정말 걸린 상황에서 이 사법농단으로 낙인 찍었는가라는 질문을 하기 위해서 일본 편을 들어야 되는가? 저는 좀 그런 질문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네. 조선일보의 만물상 저런 논조 있지 않습니까? 배은망덕 이런 거는 정확하게 일본 우익 정치인들이 지금도 하고 있는 소리하고 정확하게 일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강제징용 관련해서도 한국이 우리에게 받은 게 얼만데 그것 덕분에 경제를 이룩한 건데 너희들이 우리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전혀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어 있는 상황이죠. 그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는. 근데 이제 그런 똑같은 생각을 한국의 신문사가 그것도 자칭 1등 신문사가 하고 있다라는 생각은 정말 놀랍고요. 이런 친이를 떠나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에는 외교 인식에는 또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17년 7월쯤에 제가 찾아보니까 중국 사드와 관련해서 어떤 게 있었냐면 대선 때 사드를 보복을 끝내려던 중국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어떤 한국이 협상론으로 하려고 하자. 문재인 정부가 협상론을 펼치자 강경 모드로 회귀했다. 그러니까 한국은 지금의 강경 모드를 계속 지켜나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유의 원칙을 지켜라. 강대국을 상대할 때 약소국의 무기는 원칙과 논리 일관성이다. 우리 정부는 먼저 국가 주권에 대한 침해나 간섭을 용납해서는 안 되고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언론의
가치는 어떤 외부 압력에도 포기하지 않으면서 대국이 소국을 압박하는 식의 불평등 관계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외교 원칙을 천명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중국에는 이런 강경한 입장을 취해야 했다면 그런데 협상을 해서 중국의 사드 보복을 철회에 시켰단 말이죠. 그런데 왜 일본에는 이런 어떤 굴종적 자세를 꼭 취해야만 하는 것인지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2017년에 조선일보가 썼던 것과 지금의 일본을 대하는 자세는 또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친일과 반중까지는 이해하겠는데 반문이 여기에는 깃들여 있다는 거죠. 반문재인 정부라는 그 스탠스가 없다면 친일, 반중은 어떤 수단 그리고 외교적인 수사일 뿐일 것이고 결국은 이 사람들은 원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든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반대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결국은 안 될 것이다. 잘못될 것이다. 실패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정파적인 어떤 공세를 취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도 역시 조선일보를 그렇죠. 압박할 수 있는 거네요. 예, 충분히 그렇게 할 수 네. 있습니다. 예. 그렇죠. 정파적 목적이 이제 최종 종착지고 그거에서 경유지가 친일의 형태로 드러나거나 반중의 형태로 이제 드러나는 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고요. 아까 이제 뭐 최욱 씨가 그럼 언제까지 이러는 소리냐는 생각이 있다라 그러는데 그냥 계속 하랄 때까지 하면 돼요. 그거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거든요. 그렇게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일도 아니고 엄청난 노력이 들어가는 일도 아닙니다. 피해자분이 많이 살아계신 것도 아니고요. 역사와 함께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그렇게까지 괴로운 일들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걸 지금까지 일본 정부가 해왔어요. 상당 부분은. 근데 아베 정부 들어오면서 상당히 극우적인 분위기, 그다음에 제국주의적인 어떤 회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거든요. 이른바 정상국가라는 그런 식의 미명화에. 근데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런 식의 일들을 왜 우리가 동일한 시각으로 맞춰줘야 되느냐. 정파적인 이유로. 그것도 상당히 문제 있는 시각인데 그 문제 있는 시각의 근본을 짚는다고 해서 현재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문제 있는 시각까지 수용해 가면서 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게 저는 근본적으로 좀 다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2012년 상황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요. 그 당시에 외려 이제 신일본 철주금이나 미쓰비시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법원에서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실제로 타협을 시도했었어요. 예, 돈 만들어가지고 피해자한테 보상을 해주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한국에 뭔가 이익을 걸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자본주의적인 기업이고 되도록이면 어떤 외부 이민이나 이런 것들이 망가지면서 전범 기업처럼 남는 것들이 싫기 때문에 그것을 잘 해결하려고 하는 방식을 썼었어요. 근데 이 기업들이 강경한 자세로 돌아서게 만든 건 누구냐? 아베 정부의 경고였었어요. 너희들 절대로 한국 정부가 하는 식으로 가지 마라. 그 판결에 따라가지 마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이 태도를 바꾸는 그런 방식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우리가 이제 그 상호 배제했던 것은 이제 그 개인의 청구권이 아니라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일본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외교 보호권이다. 이제 그 나라의 개인이 이제 국가의 도움을 받아서 어떤 배상이나 배상 책임이나 이걸 지지 않도록 한다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자면. 한국의 개인이 일본의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냈던 거예요. 그렇죠. 국가를 상대로 낸 게 아니고.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개입하면 안 돼요. 그게 청구권 협정의 정신이거든요. 네. 근데 아베 정권이 개입해서 일본 기업으로 하여금 이거 너희들 이렇게 배상을 하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위자료를 지급하면 이것이 일본 통치 전체가 이제 배상 문제에 대해서 걸려들게 되니까 하지 말아라고 압력을 가한 그렇죠. 케이스란 말이에요. 이게 약속을 위반한 것이고 청구권 협정 위반이에요. 이걸 이제 지적을 해야 되는데 일본 쪽에 대해서는 아무런 위반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도 일본이 뭘 위반했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뭘 매번 때만 쓰고 사과만 요구하고 돈 달라고 그러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우리를 만들어 놓고서 일본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이제 입을 닫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네. 실제로 뭐가 문제인지. 그런 의도를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 강민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의 블로그에 나온 글들을 이 언론들이 또 아주 자세히 비중 있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강민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지난 2일 자신의 블로그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과 일본의 통상보복이라는 제목에서 양승대 사법부에서 선고를 지연하고 있었던 것은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외교적 정책적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시간을 벌어준 측면이 없지 않아 보인다면서 그런데 지금은 사법농단 적폐로 몰리면서 대법원에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에 이른다. 그러면서 사법부 판단을 한국 정부로서는 어찌할 수가 없다는 대응 방식은
대외적 외교 관계에선 통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 한 국가에서 하는 일이라 연결시켜야 된다는 이런 주장이었는데요. 그래서 조선일보는 7월 4일 양승태 사법부 강제징용 외교 해결 위해 시간 벌어준 셈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지난 2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을 통해 사법부도 국가 시스템 속의 하나일 뿐이라고 외교 상대방은 당연히 간주한다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강제징용 사건에 대한 판단을 미룬 데는 그 배경이 있다고 했다. 이런 내용을 전했고요. 그리고 문화일보 7월 3일 양승태 대법 강제징용 외교적 해결 위해 시간 벌어준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를 발표한 가운데 현재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사법부의 판단은 어찌할 수 없다는 방식은 외교 관계에서 통하지 않는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다. 이렇게 또 강조했고요. 서울경제도 7월 4일 양승태 사법부 강제징용 판결 보류는 박 정부의 외교적 해법 시간 벌어준 것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판결을 두고 일본이 통상 보복 조치를 선언한 가운데 부장판사가 사법부의 판단을 어찌할 수가 없다는 방식은 외교 관계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며 우리 정부의 더욱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다. 이 부분을 굉장히 다 언론들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떼어내서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삼권 분립에 대한 개념 없이 하나의 국가 시스템이니까 상대는 그렇게 생각한다? 근거가 뭔지 모르겠어요. 누가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지.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이 그런 식의 얘기를 했다면 무식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법부의 판단을 한국 정부로서는 어쩔 수 없다라는 건 판단에 대해서 개입할 수 없다지 외교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정부가 아무 일도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대신 이 판단을 존중하는 건 당연히 필요한 일이고 그 판단 과정에 개입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판단 과정에 개입했던 지난 정부와 양승태 대법원장 같은 경우가 전형적으로 잘못된 그런 식의 행동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옹호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논리를 쓴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웃긴 일이고요. 그다음에 언론이 이것을 왜 인용했겠어요? 복화술 저널리즘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그럴듯한 명찰을 달고 있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발언하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직업의 전문성조차 부정하는 발언을 하도록 함으로써 자신들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그런 식의 수단이고 이거를 굉장히 많은 언론들이 보도했다는 것 자체가 이 언론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태도를 지향하고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반증이 되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 근데 저는 이제 사실은 그 기사 보고 정말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냐면 일제강점기 조선총독이 있고 조선총독부 재판소가 있고 일본 총리 대신이 있는데 조선 총독이 일본 총리 대신에 압력을 받아서 재판소에 압력을 행사한 적이 없어요. 일제강점기에도 심지어. 식민지에서도 그랬는데 삼권 분립이 명시된 국가에서 대통령이 대법원장과 만나서 이 관련 재판을 시간을 끌면서 어떻게든 좀 일본 측과 외교 마찰이 안 생기게 해달라고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이제 한국 국가 자체에 대한 모독이잖아요. 그렇죠. 식민지에서도 없었던 일을 식민지가 아닌 데서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하는 게 정당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제 정말 이제 그 국민의 한 사람 이런 말 잘 안 쓰는데 저 국민의 한 사람이라는 말 정말 싫어하는데 모욕감을 느낄 정도였어요.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이 사람들이 이걸 비판적 관점으로 전혀 보지를 않고 특히 이제 과거에 정가의 보도처럼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해야 한다. 그래서 SNS 소셜미디어에 어떤 이야기를 쓰고 정권에 관해서 비판을 하는 그런 논조의 이야기를 쓴다면 거기에 관해서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해야지 너는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소셜미디어에 쓸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입을 닫게 해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언론의 자유를 막게 하는 효과를 했고 그다음에 실제로 그런 역할들을 한 10년 동안 이런 신문들이 했단 말이죠. 그런데 똑같은 짓을 한 거예요. 현직 부장판사가. 그런데 그런 말이 전혀 안 나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습니다. 이제 진보적인 신문들 쪽에서는 언론 자유가 중요하니까 판사도 자유롭게 소셜미디어를 써야 된다는 측면에서 그런 비판은 안 했던 것이고 이 이른바 이제 보수적인 이 일간지들에서도 나중에 혹시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런 이야기는 이제 앞으로 하시면 안 된다. 기자는 기사로 말해야 된다. 무슨 검사는 기소장으로 말해야 된다. 판사는 판결로 말해야 된다. 그래서 사회적 이슈에 관해서 모든 사회 각 주체의 입을 닫아버렸던 언론들이 지금 와서 이제 어떤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주장이 나오니까 그것을 그대로 받아쓰기를 한다면 앞으로는 또 다른 상황이 될 때는 절대 그런 말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말 그대로 저는 개와 늑대의 시간에 누가 개고 누가 늑대인지가 드러나는 여러 사태들이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이 글을 보자니 전문직이 자신의 능력을 어떤 식으로 글로 오남용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또 다른 사태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저는 아까 그 민경욱 대변인 얘기 잠깐 하면서 1호 기자라는 얘기를 했지만 또 양승태 코트라는 거의 일반적인 용어에서 전혀 쓰이지 않는 양승태 코트라는 말을 여러 번 쓰시더라고요. 개인 생각이라고 얘기하시면서. 자, 그런데 어쨌든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드러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마찬가지로 지금 아까 개와 늑대 시간을 얘기했던 거는 굉장히 중차대한 위기라는 걸 모두가 다 공감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글을 쓰고 있지만 목표는 전혀 다들 다른 것 같습니다. 이 위기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결국은 시간을 벌어준 것에 대해서 결국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 판단하고 있다는 또 정치적 메시지를 또 던지고 한편으로는 당연히 받았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데 이거는 전문직의 그 자기 능력 오남용 사태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이 강민구 부장판사가 마치 우리 시대 현인인 양 이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인용하는 것 굉장히 불편한데 게다가 그 강민구 부장판사 앞에 이 수식어 정도는 붙여줬어야 되는데 그게 빠져 있습니다. 강민구라는 사람이 그냥 부장판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른바 삼성 장충기 문자에 등장했던 그 부장판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삼성에 아첨하는 문자를 수차례 보내고 심지어는 그 삼성의 이부진 사장 이혼 소송 항소심을 맡기까지 했었던 인물이거든요. 아첨이 몸에 밴 저로서도 그 문자를 보면 굉장히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지금 언론들이 좀 잊은 것 같아가지고 제가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다시금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으면 이제 알 수가 있죠. 예, 이분이 말하는 외교가 뭔지, 그죠? 저도 장충기 문제 봤습니다만은 어떻게 이렇게 대법원에 계신 분이 대법원 판사셨죠? 아닌가요? 그거 떨어졌어요. 아, 그런가요? 네, 그래가지고 그것도 하소연합니다. 장충기한테. 어쨌든 이제 높은 판사분이 기업체 사장한테 보내는 문자가 굉장히 굴욕적이에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굴욕적인 문자 보내는 걸 외교로 생각하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좀 일본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굴욕적인 문자 보내고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외교적으로 해결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신 거 아닌가 싶어서 진짜 씁쓸하네요. 예, 그 문자 그러니까. 한번 다시 한번 또 읽어드려야 되나? 예. 제가 뭐 살려서 하는 게 아닙니다. 네네네. 있는 그대로만 건조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언론들이 지금 다 잊은 것 같으니까 자연스럽게 삼성페이 화면을 스쳐가듯 소개했습니다. 장 사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이마트 장을 보는데 삼성페이가 정책상 막혀 있다 합니다. 뿌리가 같았던 이마트가 이러니 참으로 답답합니다. 잘 계시지요? 인도 사업장 가 있는 제 동생이 김 사장의 억압 분위기를 더 이상 못 견디어 인수인계 되는 대로 사직하라 했습니다. 아직도 벙커식 리더십으로 부하를 통솔하는 김 사장이 안타깝습니다. 그동안 진 신세는 가슴에 새깁니다. 강민구 배상. 우리가 아비한테 웃을 일이 아니에요. 배상 이거 안 좋았습니다. 분노해야죠. 웃다니요. 치아 보이지 마십시오. 전 교수님이 굉장히 분노하셨어요. 네. 이런 게 외교라고 생각을 하고 사셨겠죠. 개인적 외교라고요. 제가 솔직히 이제 이 문자를 소개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주저하는 면이 있었던 건 우리가 이제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 그러니까 메시지를 제대로 다루지 않고 메신저를 공격함으로써 메시지를 오염시키는 그런 방식을 쓰는 걸 되게 많이 비판을 했잖아요. 네. 근데 우리도 그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제 그런 거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있는 것은 조선일보나 기타의 신문들이 강민구 부장판사의 말을 끌어온 건 메시지가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끌어왔겠죠. 그렇죠. 거기에 동의하기 때문에. 네. 동시에 어떤 아까도 후광 효과라는데 이 사람의 이력과 부장판사라고 하는 어떤 타이틀 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같이 섞어가지고 하려는 행동을 했던 거예요. 그런 담론적인 행위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담론 행위의 주체인 이 발화자가 얼마나 메시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에 있어서 사실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고 따라서 이 사람의 전문적 어떤 식견을 신뢰하기가 어려운가라고 하는 부분을 비판하는 데 있어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2개 외에 꽤 되는 거죠, 문자. 13개가 있습니다. 네. 대부분 이런 스타일의. 그 아첨 예. 또는 고자질 그리고 하소연 요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웃을 일 아닙니다. 분노합니다. 이번 사안과 관련돼서 일본 정부를 비판하면서도 일본의 경제 공격은 우리 정부가 자초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또 보수지의 보도가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조선일보 지난 4일 전략적 침묵한다는 청와대 무능 무책임일 뿐이라는 사설에서 이번 사태는 강제징용자 배상을 둘러싼 외교 갈등 때문에 빚어진 정부발 폭탄이다. 일본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다는 징후는 여러 차례 있었다. 작년 11월 일본 정부가 사흘간 불화수소 수출을 중단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계가 발칵 뒤집힌 적이 있었다. 일본 재무상이 지난 3월 의회에서 일본 기업 피해가 현실화하면 여러 보복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발언했고 반도체 등을 타겟으로 다각도로 보복 조치를 검토한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수도 없이 나왔다. 그런데도 정부는 일본에서 무슨 일이 돌아가는지 깜깜했다. 이렇게 기사를 냈고요. 중앙일보는 지난 8일 되살아나는 제국이라는 칼럼에서 유치하고 속 좁은 일본, 이빨 사이로 아무리 곱씹어봐야 현실은 냉혹하다. 강제징용의 법정 다툼에 대해 무역 제재로 대응한다는 일본의 공공연한 엄포를 한국이 허언 따위로 치부한 대가치고는 치명적이다. MB 정권 이후 지속된 10년 냉골이 급기야 적대 관계로 악화됐다. 일본이야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국가가 되자 아베가 외친 이 구호는 7월 21일 참여연 선거를 휩쓸고 내년 헌법 개정까지 밀고 갈 것이다. 이런 상황에 한국 정부의 과거사 정치는 일본의 진정한 사죄를 끌어내기는커녕 제국 향수의 정치화를 자초했다라고 썼습니다. 우리 정부가 자초한 측면이 강하다 이렇게 강조하는 기사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정 교수님 또 분노 게이지가 너무 많이 아니요, 분노 안 했습니다. 워낙 많이 본 글이라서요. 예. 옛날에 한 100년 전부터 이런 글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100년 전이라 다를 게 없어요. 그 일준의 성명서 같은 경우 보면은 나라가 정말 이제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처지에 처했다. 이게 전부 우리가 자초한 거다. 그러니 이거 어떡할 거냐. 이렇게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그러니 이거 책임질 사람이 책임져야 되지 않느냐. 황제야. 그때 당시 순종이었죠. 황제야 나라를 갖다 바치고 우리 좀 살자. 이게 이제 그 당시 일준의 성명서의 내용이었어요. 근데 비슷해요. 비슷해요. 이게 이제 경제가 어려워지면 우리 국민이 고통을 겪는데 이거 이렇게 잘못 풀어난 게 누구냐. 이제 이런 식의 얘기인데.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그 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언론들이 한국 정부의 외교력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이제 비판을 하는데 언론 자신들이 이렇게 쓰는 언론 자신들이 외교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일본의 국가 아젠다, 아베 정권이 세운 국가 아젠다는 계속 알고 있듯이 정상 국가화예요. 그러니까 패전 이후에 일본이 이른바 전범 국가가 되어서 군대도 못 갖고 이제 다른 나라들에 비교하자면 이제 국가로서의 행위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 이거 풀어주겠다는 게 아베의 약속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베는 국가 아젠다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국 정치의 향수화는 아베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자초한 것이 아니라 아베는 제국 정치의 향수화를 위해서 주변에 어디든 건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동안 북한의 핵실험하고 미사일 쏘는 동안에는 북한 위협론을 통해서 계속 이제 그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이제 북한이 몇 년째 지금 안 쓰고 있잖아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안 쓰고 핵실험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일본 국민들을 자극할 수가 없고 개헌 필요하다. 일본 빨리 이제 개헌해서 이른바 정상 국가로 나가야 된다. 그리고 과거 제국주의, 군국주의 시대의 향수를 자극하고 싶은데 주변에 마땅한 게 없으니까 일본이 계속 그래왔거든요. 그럼 이제 근대 이후에 일본이 얼마나 많은 전쟁을 했어요. 그죠? 청일전쟁, 러일전쟁,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시베리아 간섭전쟁 할 것 없이 수많은 전쟁을 도발했을 때 그것이 전부 공격을 당한 당사자들의 책임으로 돌렸어요. 핑계를 만들어서 공격을 한 것뿐이지 그것이 이제 그쪽에 실제로 책임이 있어서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슨 어떤 책임이 있어서 일본이 군국주의적 또는 제국의 향수를 되살릴 빌미를 줬다. 아니죠. 일본의 의도를 정확히 얘기했으면 결코 이해를 했다면 결코 이런 식의 좀 그 책임을 우리에게로 돌리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11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대다수 한국인들은 일본의 침략들을 규탄하고 경계하고 맞서야 했는데 일준회 같은 사람들은 우리가 일본의 침략을 자초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논리랑 똑같아요.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이제 또 빠져 있는 게 하나 있는데 비판의 대상에서 한국 정부만 있지 한국 기업에 관해서는 없거든요. 되게 신기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름에 수박 장사를 하려고 해도 고창 수박이 없으면 의성에서 수박을 산달지 어떤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공급선을 다변화하는 정책을 일반 슈퍼마켓 주인도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삼성같이 치밀한 기업이 아무것도 안 했다? 조선일보 보도대로 작년 11월부터 이런 상황이 다 알려졌다면 삼성은
반도체나 디스플레이에 대한 재고를 충분히 확보하든지 소재에 대한 재고를 충분히 확보하든지 또는 플랜 B에 관한 어떤 이야기가 있었어야 되고 내부에서는 어떤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발생하자마자 부랴부랴 이재용 씨가 지금 일본으로 가서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는 지금 알 수가 없고 사실 증권가에서도 삼성이 정말 플랜 B가 없었는지 있었는지에 관해서 지금도 확인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삼성 쪽이나 SK 하이닉스 쪽에서 절대 이거를 가르쳐 주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관해서 당신들이 정말 플랜 B가 없었느냐라는 그런 문제, 기업, 대기업 재벌, 본인들의 광고주들이죠. 거기에 관한 비판이 전혀 빠져 있다는 게 좀 이상한 것이고 두 번째는 구조를 봐야 됩니다. 일본이 어떻게 이렇게 한국을 경제적으로 공격을 할 수 있었는지 그 구조를 보자면 2016년 무역협회에서 일본은 어떻게 부품 소재 산업 등 이런 각종 원천 기술에서 성공했느냐 우리가 이미 분석을 해놨어요. 오래전부터 분석이 된 겁니다. 저편 원유원이라고 해가지고 일본만 만들 수 있는 원천 기술을 계속했고요. 특히 수직 계열화, 한국은 지금 대기업들이 다 수직 계열화 됐는데 수직 계열화를 해체해버리고 탈하청, 글로벌 오픈형, 그러니까 모든 그 하청 업체들에게 글로벌하게 세계적으로 다 오픈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좋은 재료들을 또는 기술들을 끌어들이겠다는 방식으로 바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중소기업들에 굉장히 유리한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로 바꾼 거예요. 한국이나 중국이 막 쫓아오니까 우리는 소품종 대량 생산 체제잖아요. 그렇게 해서 박리다매로 우리는 돈을 벌었는데 이 친구들은 후리, 소매 적게 팔아도 이윤을 굉장히 많이 받겠다는 정책으로 바꿔서 우리도 그쪽으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쭉 해왔던 겁니다. 무역협회에서도. 그런데 실제로 우리 구조는 어떻게 돼 있냐. 대기업 하청 구조예요. 단가 후려치기 구조입니다. 그래서 하청업체가 연구개발을 할 수 있는 틈을 안 줘요. 영업이익이 조금이라도 남으면 단가 후려쳐가지고 어떻게든 본인들의 본사의 이익에 충실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에서 부품 소재 산업, 특히 이번에 많이 나간 반도체랄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들이거든요. 이쪽 정밀 기계랄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은 중견기업들, 작지만 강한 기업들이 굉장히 강해야 되고 그런 나라들이 사실 독일과 일본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가로막는 산업 구조가 온전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대로 왜 돌파를 못했느냐. 국가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은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은 그래서 그것들 열심히 하라고 연구개발비를 지원을 하는 것인데 그 연구개발비를 허투루 썼다. 그것은 비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역대 정부에 지금 2010년부터 보면 236조나 썼어요. 국가 연구개발비에. 그런데 반도체 소재랄지 디스플레이 소재에서 이렇게 일본에 종속적일 만큼 굴욕적으로 당할 만큼 우리가 이런 상황이야? 국가 연구개발비가 2010년부터 236조나 썼는데 거기에 관해서는 그렇게 비판을 할 수 있다고 보지만 지금 당장 이 정부가 이런 산업 구조를 만든 정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비판의 포인트가 참 이상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만약에 뭐 이들이 굉장히 성찰적인 언론들이어서 남 탓하기보다 내 탓하자를 아주 깊이 있게 반성해내는 그런 식의 행태들을 보였다면 그나마라도 이해하겠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내 탓에서 내가 아니라 또 다른 남을 탓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가 남이라고 생각하는 현재 정부를 탓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내 탓이 아닌 그런 거죠. 강의정 교수님 말씀하는 방식처럼 제가 만약에 표현하면 예전에 구타유발차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그 제목을 일부러 그렇게 쓴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네가 잘못해서 맞은 거야. 근데 여기는 때리는 자의 폭력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근데 맞고 있는 자에게 그 구타가 너가 잘못해서 맞고 있는 거다라고 하고 한국 정부가 그걸 자초했다라는 식의 논리를 써버리고 있는 거죠. 그럼 그거를 예를 들면 극복하는 방법이라는 게 냉혹한 현실을 이해하는 건 좋아요. 만약에 정말 제국이 되살아나고 만약에 정말 아베가 이와 같은 극우적인 방식으로 정상국가를 외친다면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당장 달려가가지고 빌어서 소재 부품 다시 좀 해결해 주세요. 이러면 여기가 제국주의를 또는 제국주의 향수를 포기하겠습니까?
훨씬 더 큰 거시적인 구조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거시적인 구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북아 평화의 체제를 구축하고 남방 정책을 추구하고 이런 식의 어떤 장기적인 플랜 하에서 만약에 일본군의 이런 식의 극단적인 정부와 현재 이와 같은 마찰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면 감내하면서 싸워 나가는 것이 현재 우리가에게 필요한 일인데 마치 이렇게 커다란 그 어떤 적을 이런 식으로 설정해 놓고 현재 한국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외교적인 해법들을 잘못 쓰고 있다는 식의 어떤 작은 칼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라는 거죠. 저는 이번에 읽으면서 가장 무서운 글이 사실 송호근 칼럼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주 공교롭게도 두 글을 같이 보고 있는데 조선일보 사설은 상당히 내 지지층에게 메시지를 전하겠다는 약간은 조금은 노골적인 배제의 글쓰기예요. 그러니까 나를 지지하지 않는 독자들에게는 메시지 던지지 않겠다. 무슨 말이냐. 외교 갈등에 빚어진 이 모든 거는 정부발 폭탄이다라고 아주 선명하게 규명을 하고 있죠. 근데 사실 저는 상호근 칼럼니스트 글 좋아한 적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왜 제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느꼈냐면 좋게 말해서 굉장히 세련된 논지 전개고요. 나쁘게 말하자면 아주 교묘합니다. 왜냐하면 이 글을 읽어보시면 처음에는 정말 정치 보복은 정말 쓰리고 아프다라고 공감의 글쓰기를 시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독자들이 저를 비롯해서 쓰리고 아프니까요. 하지만 뒤에 유치하고 속 좁은 일본이라고 따옴표까지 작은 따옴표까지 쓰시면서 공감을 이끌고 갔는데 결국에 중간에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었던 이를테면 우리가 빌미를 줘서 제국주의를 불붙였기 때문에 결국 우리 잘못이다라는 얘기를 공감을 끌고 가서 중간에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정말 저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란 글이고.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또 이 글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쳐들어가지 않으면 곧 조선이 몰려온다라는 식의 일본의 논리를 아주 상세하고 그리고 꽤 설득력 있는 논지로 전개를 쭉 하시다가 마지막에는 질문을 던져요. 역사적 채권국이 신뢰 채무고로 낙인 찍힌 저간의 상황은 무엇 때문인가?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아까 조선일보 차례 정부 발이다라고 선명하게 얘기해서 어떤 독자가 읽더라도 이게 왜 정부 탓이야라는 말을 하기 쉬웠다면 이 글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라고 질문으로 교묘하게 빠져나가고 있는데 이 글이 제가 더 위험하게 느낀 이유는 훨씬 더 세련된 논리로 그럴듯하게 단정한 문장을 쓰고 있지만 밑에 깔려있는 그런 어떤 사고는 아까 전우영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다 우리 탓이고 정부 탓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부에 멈추지 않고 우리 탓으로 가는 건 정말로 심각한 어떤 행간의 어떤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만약에 일본 정부 관계자라든지 일본 언론인이라면 우리의 이러한 언론을 굉장히 달콤하게 이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는 어떤지 좀 궁금하네요. 좀 이용하지 않습니까? 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언론들이 그런 식의 담론을 유포해요. 그러니까 일본은 치밀하게 준비해서 이제 급소를 정확히 치는데 한국 정부는 맞고 난 다음에 허둥지둥한다. 일본은 이성적이고 한국은 감정적이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책임을 한국 정부에 몰아가고 또 나아가서는 저는 이 단어가 굉장히 적절치 않은 단어라고 생각하지만 일단 쓰자면 국민성의 문제로 이제 문제를 이제 짚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사실 일본의 치밀함이란 이런 것까지 저는 분명히 고려했다고 봐요. 실제로 이제 좀 일본의 이번 도발이 갖고 있는 좀 목표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목표 지점이 뭐겠어요. 대법원 판결 바꿀 수 없잖아요. 그죠? 한국 정부가 대신 사과할 수도 없어요. 만약에 사과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사과를 하려면 뭘 해야 될 거냐? 한국 내 여론을 공격해야 된다는 건 분명히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 일본의 이제 수출 규제, 경제 도발이 노리고 있는 것은 무슨 다른 게 아니에요. 한국의 여론이에요. 한국의 여론이 바뀌어야 자기들의 이 공격이 효과를 낼 거 아니에요. 자기가 이렇게 공격을 해놓고 은근슬쩍 아무것도 없었던 것 마냥 선거 끝나고 이렇게 처리하게도 좀 우스운 꼴이잖아요. 아베로서는 그래요. 이게 지금 사실은 전쟁이거든요. 아베 정권의 지지율과 한국의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을 둘러싼 전쟁이에요. 전쟁의 지표는 그렇게 나타날 거예요. 승패라고 하는 것은. 아베도 모르고 그렇게 공격을 한 건 아니죠. 아니겠죠. 그럼 이렇게 해서 한국 내의 여론이 바뀌고 한국 정부가 꼼짝달싹 못하게 뒤로 이제 궁지에 몰려서 일본 정부의 사과 또는 사과에 유사한 태도 표명 이런 거 될 때까지 하겠다 이런 식의 취지 아니었겠어요? 그렇다면 한국 내 여론을 공격하는 거라서 한국 언론 현황을 분명히 바뀌었죠. 네. 이것이 오판이든 아니면 정확한 판단이든 간에 네. 이른바 한국 내의 주류 언론들은 일본이 공격을 해도 일본 편을 들 것이다.
라는 걸 알고 한 거지 모르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이거 만약에 이렇게 공격했는데 한국의 언론부터 뭐 지식사회, 시민사회 전체가 이게 분개하고 일본의 이런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물러서면 안 된다. 이렇게 반응할 거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런 공격 안 했을 거라고 봐요, 저는요. 그래요? 이미 여론 자체에 일본의 입장에 아베 정권에 동조하는 여론이 분명히 몇십 % 정도 생길 것이고 실제로 잘만 하면 이 공격 때문에 한국 경제가 어려워지기라도 하면 아베 편 드는 여론이 한국 정부가 잘못했다는 여론이 훨씬 더 늘어날 것이다. 강해질 것이다. 그럼 이긴다. 그게 아베 정권의 판단 아니겠어요? 저는 그동안 일본이 해왔던 상황들을 보면 군국주의 시대부터 해왔던 그런 이제 발자취들을 보면 항상 이렇게 여론전들을 굉장히 신경을 썼어요. 일진회를 육성한 것도 그렇고 뭐 그 과거에도 그다음에 이른바 3.1운동 이후에 사이토 총독의 문화 통치 과정에서 한국 내 여론을 분열시키는 공작도 그렇고 한국 여론을 어떻게 분열시키면 되는지는 일본의 수많은 데이터들이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일본 정부가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내 주류 언론에서 이런 반응이 나올 것을 미리 계산해 놓고 시도한 공격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똑같이 보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공격할 때 있지 않습니까? 무역 전쟁을 시도할 때 중국의 언론들이 대부분 관영 언론이라서 그런 측면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여론 자체가 뭐 똘똘 뭉쳐가지고 아주 강력하게 대응을 했거든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트럼프를 흉내낸 아베 그리고 사실은 트럼프가 중국에 무엇에 깜짝 놀랐냐면 메이드 인 차이나 2025라는 그래서 IT 기술까지 중국 제조업이 먹겠다라는 그런 생각에 굉장히 깜짝 놀라서 중국을 공격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번 증권가에서 보는 것도 다른 정치적인 목적도 있지만 7월 21일 참여 선거 목적도 있지만 이번에 이제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기로 했잖아요. 네. 삼성도 투자를 하기로 했고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위협을 느꼈다. 일본이. 그래서 시점도 대법원 판결이 나오고 한참 후에 참여 선거 그런 정치적 목적도 있지만 시스템 반도체에 관한 130조 투자를 할지 정부적인 지원이랄지 그다음에 우리도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로 가겠다라는 꾸준한 메시지가 계속 있어 왔는데 거기에 상당히 경제적인 위협을 느꼈다라는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이거는 일종의 이제 트럼프가 했던 누가 형님이냐 형님 싸움 있지 않습니까? 내가 형님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하는 그래서 한국과 일본민들한테 다 그것을 증명해서 자신의 우위를 지키고 싶어하는 그래서 꼭 경제적인 싸움뿐만이 아니고 정치적이고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싸움이다.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또 굉장히 제국적입니다. 그러니까 높아짐의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모든 언론들이 동일한 목소리를 내서 일본을 이기자라는 식의 어떤 태도를 우리가 강조하는 건 당연히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를테면 일본의 양심적인 목소리 또는 양심적인 언론들이 하는 목소리 우리는 되게 즐겨 들으면서 되게 인용을 하잖아요. 다른 목소리가 있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이 다른 목소리라기보다는 그릇된 목소리고 그리고 단지 다른 게 아니라 이제 분열된 목소리인데 더더욱이나 중요한 문제는 이 분열된 지점이 이들이 의도했던 지점하고 정확히 일치한다는 거예요. 분열시키고 싶었던 지점하고 정확히 일치한다는 거죠. 진짜 약오르네. 제가 한일 언론인 포럼에 이제 지난번에 가가지고 느꼈던 게요. 일본 언론인들이나 일본 정계에서 한국을 판단할 때 굉장히 편협하다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특정 언론사만 참조를 하더라고요. 제가 굳이 언급하지 않을 특정 언론사, 특히나 이제 일본에서 일본어로 이제 번역돼서 많이 쓰이는 그 언론사를 참조하고 그 시각으로 그대로 한국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아주 놀라운 프레임이 뭐였냐? 지금까지 나온 얘기지만 일본은 규칙을 준수하는 민족인데 한국인은 굉장히 감정적이다. 한국 정부는 한국인의 감정을 그대로 이른바 국민 감정에 의해 가지고 자꾸 조변 섞게 한다라고 하는 시각을 거의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언론에서 그대로 나오고 있는 프레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의도했고 또한 동시에 의도한 대로 언론이 반영되고 있는 걸 다시 재인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고 있는 게 문제인 거거든요. 즉 그들이 인용하는 과정에서 한국 언론이 절대로 오용될 거를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왜 그들이 의도한 분열의 지점에 정확히 일치한 방식으로 우리는 자책하고 있는가? 그것도 그릇된 방식으로 이게 문제인 거죠. 와 너무 저는 그 불매운동에 관한 그런 기사들도 저는 같은 거라고 봐요. 불매운동을 한다라는 건조한 전달 기사가 아니라
왜 그렇게 감정적인 대처를 하는 약간 계몽성 그리고 약간 가르쳐 주겠다 이거 잘 모르나 본데 이거는 뭐 일본 기업 아니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엘리트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건 엘리트가 아니라 그냥 그 말 그대로 개인들이 구국의 마음으로 아주 선의가 모여서 만들어진 거지 이게 조직적인 움직임이 절대로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마치 조직적으로 커질까 봐 우려하듯이 먼저 진압하는 과정을 왜 언론에서 먼저 그렇게 대단히 큰 규모도 아닌 시작점인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지 그 부분도 저는 같은 맥락이 아닐까라는 전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동의합니다. 외교적으로도 전혀 한국 정부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원주의적으로 민간 사회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운동에 관해서 우리 정부는 간섭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끝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정부와 전문가들은 냉철하게 현상을 분석하고 미래 대안을 내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당신들은 너무 감정적이니까 자꾸 이 전문가들이 나서서 근데 그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도 사실은 맞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대안이 없어요. 왜냐하면 일본의 의도도 정확히 모르고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이나 SK 하이닉스의 재고율 수준도 모른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것도 일종의 영업 비밀이기 때문에 네. 절대 언론에 이야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이게 국산화로 대체가 될지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아니면 어느 지점에서 타협이 어떻게 될지는 미래에 관해서는 누구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다양한 목소리를 그대로 품어주면 되는데 그것을 가르치려고 들고 한쪽 방향으로 이끌려고 드는 것은 오히려 외교적으로도 국익적으로도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봅니다. 네, 제가 그 판단이 좀 안 서서 그런데 만약에 그러면 반대로 언론이 이 불매운동을 부추기는 논조로 썼으면 그거는 어떻습니까? 저는 그거는 그렇게 좋은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건 예를 들면 언론이 됐건 특히나 국가나 정부가 됐건 간에 민간의 특정한 운동을 주도하는 방식으로 가는 건 무역 분쟁에 빌미를 주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지금은 사실 우리가 논리적으로 우위에 있는 건 특히 정당성 측면에서 우위가 있는 건 한국은 보호무역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고 일본은 교묘하게 그걸 보호무역으로 돌려가지고 지금 현재 WTO 체제를 이제 무너뜨리는 그런 방식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국제적으로 훨씬 더 정당성 있는 위치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데 만약에 이제 그런 식의 공식적인 어떤 단위들에서 그런 반감들을 막 자꾸 자극하는 방식으로 가면 그런 정당성이 좀 무너지죠. 저는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역시 마찬가지로 자율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운동에 대해서 스스로 폄하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 불매운동과 관련된 기사는 중앙일보 기사였는데요. 7월 8일 취재 일기를 통해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놓친 것들이란 제목의 취재 일기였습니다. 감정만 앞선 말씀하신 불매운동은 퇴행적이다. 정치와 외교가 이상 작동할 때 기업과 소비자 피해는 예상하기 어려웠던 곳으로 확산한다는 전망은 확고하다. 숙명여대 경영학과 서용구 교수는 한일 경제 관계는 떼어낼 수 없는 상황에 있다며 정치 논리에 따라 경제 논리를 무시하면 양쪽 모두에게 타격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치밀한 분석과 냉정한 대응이 아쉬운 대목이다. 이건 일본에 해야 될 말 아닌가요? 그렇죠. 네, 일본에 해야 될 말이고요. 그리고 이 글이 이제 기사이다 보니까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운영비나 고용 직원 급여는 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거라서 결국은 불매 운동하면은 우리나라의 그런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라던가 가령 일본이 공급하는 소재 없이 한국의 대표 상품인 반도체를 만들 수 없으니까 그러면 일본 부품 들어간 스마트폰, 노트북을 내다 버려야 하는가라는 말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너무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논리적으로도 옳지 않지만 이거는 한국인들이 또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요즘에 굉장히 민감한 경제라고 하는 것의 실체인 돈의 문제를 이런 식으로 인용을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자기 논리에 따라서 갖다 붙인 건데요. 이런 의도 자체가 일종의 결국 피해는 다 우리가 안게 될 것이라는 공포감을 미리 조장하는 저는 기사라고 봐요. 기사라기보다는 그런 예측을 만들어내는 기사라 이제 그냥 감정적인 대응 이상으로 저는 좀 불편한 기사였습니다. 네. 훈계하고 깔아보는 게 잘못됐고 일단은 그다음에 훈계하고 깔아보기라도 하려면 뭔가 근거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짐짓 제시하고 있는 수치나 이런 거 보면 사실 엉터리 것들이거든요. 그냥 다 추론회에서 만들어진 것들이고. 그러니까 분석할 만한 능력도 없으면서 훈장질을 하려고 하는 또 이런 태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중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반도체 업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이 기사 보도들은 어떻게 좀 보시는지. 문화일보가 지난 2일에 반도체 핵심 진주만식 공습 국내 기업 피해 일본의 345배
라는 기사에서 한국 반도체 수출 기업이 입을 피해 규모가 단순 계산만 해도 일본 기업이 입게 될 피해의 345배에 달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면서 전국 경제인연합회 관계자의 말을 전했습니다. 채널A 메인 뉴스는 지난 4일 3개월 버틴다더니 반도체 생산 다음 달 차질 우려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한국 반도체 생산이 당장 8월부터 중단돼 한국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보도했다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 고위 관계자도 이를 부인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최경영 기자 좀 분석을 해주시죠. 이런 이 고위 관계자 이름이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상황은 기업이 호들갑을 떨고 앓는 소리를 지금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그래서 기업을 정확히 기업의 말을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최경영의 경제쇼를 진행을 하면서 라디오를 진행하면서 많은 리서치 센터장들한테 같은 질문을 수차례 던졌어요. 그래서 서너 개 리서치 센터장들, 증권사의 리서치 센터장들도 본인들의 증권사들도 지금 현재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어느 정도의 재고를 가지고 있는지, 반도체나 디스플레이의 재고가 만약에 6개월이나 1년치를 가지고 있다면 소재가 3개월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9개월이나 1년 정도는 갈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그리고 이걸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반도체 단가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고 역으로 해석하는 애널리스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한국의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생산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득을 보는 측면이 있지만 역으로 다른 거대한 기업들, 애플이랄지 구글이랄지 뭐 IBM이랄지 굉장히 많은 IT 기업들이 그것 때문에 손해를 엄청나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앞으로 5G랄지 모든 IT 기술 발전에 있어서 반도체는 산업에 지금 쌀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계속 그 반도체 가격이 폭등을 하는 상황이 되면 미국도 참지를 못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어디에선가 중재가 될 것이고 어디에선가 합의가 될 건데, 한국의 실력을 전혀 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실력을 이번에 아베는 한번 까봐, 한번 대응해봐 라고 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미리 겁먹고 기업들도 확인을 안 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미 종속적이야 라고 언론에서는 그냥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국제무역관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상호의존적인 관계지 종속적인 관계의 성격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럴 만한 또 실력은 또 우리가 아니에요. 그 정도의 실력은. 그래서 우리도 충분히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일본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경제가 타격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이 한정없이 끌고 간다. 1년, 2년 끌고 간다.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특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화웨이에 관한 제재를 한다라고 발표를 하고 실제 제재가 일어난 다음에 취소한 게 불과 2주입니다. 2주. 2주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허장성세로 말은 막 했어요. 그리고 실제 제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들어간 다음에 한 2주에 흐지부지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한테 배웠다면 일본의 앞으로 전략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다면적으로 분석을 해봐야 된다. 물론 제 말도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네. 그리고 가장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되는 것은 정부나 기업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를 너무 비하할 필요는 없다.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 예. 중앙일보 지난 4일 이정재 시시각각에서 이런 기사를 실었습니다. 한일 어려울수록 경제가 답이다라는 칼럼이었는데요. 우리 정부는 설마 하다가 뒤통수를 맞았다. 대응이라곤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와 수입 다변화가 고작이다. 그것도 쉬울 리 없다. 운 좋게 이긴들 2, 3년 뒤다. 이미 한국 대표 상품들이 쑥대밭이 된 후다. 이리 따지고 저리 궁리해도 전면전은 불가다. 최상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 화해다. 국익을 위해서라면 뭘 못하랴.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총리를 찾아가 며칠 혼밥을 먹을 수도 있다. 이미 경험도 했다. 중국에선 소중화를 자처해 몸을 낮췄고 미국엔 가랑이 사이를 기었으며 북한의 온갖 막말을 견뎠다. 통 크게 화해 손을 문 대통령이 먼저 내밀라는 건 불가능한 주문인가. 혹시 우리 대통령도 국익보다 표 개선이 앞서나라며 앞으로 일본을 어떻게 상대할지 선택하라고 글을 쓴 칼럼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중첩돼 있잖아요. 사실관계가 잘못된 것 또는 사실관계로 교묘히 비튼 것 이런 것들인데 일단은 중국에 대해서 소중화를 자처했다. 이거 되게 위험한 발언인데 그죠? 굉장히 감정 자극하게 해서 이런 말을 썼어요. 근데 미국의 가랑이 사이를 기었다면서 김경수 지사를 끌어왔는데 김경수 지사가 실제로 한 말도 아니고 미국에 대해서 예를 들어 이런 식의 어떤 굴욕적인 태도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누군가가 쓴 글을 그걸 김경수 지사가 인용한 글을 마치 한국 정부가 실제로 한 것처럼 이렇게 둔갑시켜버린 그런 화법이고요. 며칠 혼밥 이거는 이제 사실 왜곡하는 거죠. 예,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식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근데 저는 되게 웃긴 게 차라리 이분이나 이 신문사가 그런 식의 어떤 중국에서 있었던 일이라든가 또는 중국과의 대응이라든가 미국과의 대응에서 한국 정부가 인내하고자 하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 칭찬이라도 했었던 사람들이면 모르겠어요. 그때는 그렇게 득달같이 홀대론이니 뭐니 이런 식의 얘기를 해놓고선 지금 와서는 그것도 못해? 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 결과로 결국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나오죠. 우리나라 대통령도 국익보다 표 계산하는 거 아니야? 라는 식의 자신의 심리니까 자신이 정략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심리를 그대로 드러내는 그런 모습의 글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우리 대통령 은이 아니라 도라고 한 이유는 뭘까요? 일부 슬쩍 아베 총리가 그런 식의 이제 표 계산을 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베가 표 계산을 하면 우리는 저 표 계산 안 해도 되죠, 뭐. 안 교수님은? 글쎄요, 저는 한마디로 굴욕이라 쓰고 화해라고 읽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굴욕을 하라라고 명령하고 싶은데 그 말을 하기가 조금 불편하니까 굉장히 긴 여러 누군가의 말도 인용하고 있지만 이거는 화해라는 말이 일단 적합하지 않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굴욕을 한다고 해도 해법이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상황을 그냥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이 굴욕이란 단어를 쓰는 순간에 쾌감을 느끼는 필자의 모습이 좀 보여서 우리 계속 하고 있는 말씀, 나누고 있는 말이긴 하지만 제발 큰 문제를 크게 좀 볼 수 있는 그런 필자들이 크게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건 반복된 얘기거든요. 아까도 제가 소개해드렸지만 이게 그냥 일진의 성명서예요. 그러니까 우리 백성들의 안녕을 위해서 최고 통치자가 굴욕을 대신 겪어라.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대통령이 굴욕을 겪어서 우리가 안전할 수만 있다면 굴욕을 넘어서서 불구덩이에 못 던지랴 뭐 이런 식의 지금 그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거 자체가 굴욕의 상징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예 인정을 하지 않는 것이죠. 어떻게 다 감당하려고 그렇게 얘기하죠? 국익이라는 단어를 너무 좀 좁게 예. 해석하는 것 같은 느낌도 강하게 듭니다. 오늘 일본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된 참 많은 보도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우리 언론들이 어떻게 짚어내고 있는지 좀 다각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전효영 교수님 꼭 이 말씀은 시청자분들께 드리고 싶다는 점이라든가 아니면 저희 프로그램에 대한 직접 참여해 보신 소감. 아까 어떤 신문 논설에서 일본이 진주만식 공습을 했다 이런 표현을 한 거 봤어요. 제목은 참 잘 달았다고 생각하는데 결론이 좀 이상하게 났어요. 늘 그래요. 그러니까 일본이 치밀하게 준비해서 진주만 공습을 했어요. 이게 이성적인 태도였느냐? 졌잖아요, 결국은요. 미국이 잘못된 판단이었죠. 예, 진주만 공습 당하고 나서 허둥지둥했어요. 예. 그렇다고 졌느냐? 안 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이 진주만 공습을 했다. 그러면 거기에다 결론을 이렇게 내려야죠. 예? 일본이 진주만 공습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한다. 차라리 이런 결론을 냈으면 좋은데 진주만 공습 당했다. 일본이 치밀하게 준비했는데 우리 허둥지둥한다. 여기서 끝나버렸어요. 그 역사가 진주만 공습이 어떻게 끝나는지 역사를 알면서 이렇게 쓰는 것 자체가 좀 모르는 것이다. 모르고 지금 사실 그런 감각들이 그런 식의 기사들이 굉장히 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요. 제가 꼭 드리고 짚은 말씀은 이거예요. 한국에서 뭘 하면 반일 감정 안 된다 그래요. 네, 반일이라는 말을 써요. 근데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위는 혐한 시위거든요. 왜 반일이고 혐한일까요? 혐일까지 아니라는 거죠. 예, 우리는 혐일이 아니에요. 사실 이제 뉘앙스로 보자면 반은 동등하거나 좀 위쪽에 대해서 가는 감정이에요. 적대감이에요. 혐은 자기보다 아래쪽이라고 생각해서 갖는 징그러워하는 그런 감정이 혐오감이란 말이에요. 일본인들의 그 혐한 감정은 한국인들의 반일 감정보다 훨씬 뿌리가 깊어요. 훨씬 더 감정적이고 그리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베가 그 혐한 감정 자체를 정치적 자원으로 동원해서 개헌의 동력을 얻기 위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그 언론 보도들을 보면 일본의 혐한 감정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지적하는 얘기는 거의 볼 수가 없고 항상 한국의 반일 감정을 문제 삼아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일제강점기에 한국 독립운동을 하면 쓸데없는 짓이다. 일본의 통치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고 독립운동 자체가 무도한 짓이었다, 무모한 짓이었다고 얘기하는 거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의 무게가 지금까지 남아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일본에 대해서 반의를 하더라도 감정적으로 하질 않아요, 지금은요. 어디 우리 그 서울 시내에서 일본이 물러가라 뭐 이런 시위 있는 게 없잖아요. 이번 사태 벌어지기 전까지. 그런데 일본에 가면 도시에서 곳곳에서 한국인 꺼져라, 죽어라 이런 시위 벌어지고 있어요. 위협을 느끼고 있는데. 근데 그런 상황 자체가 이제 불균형하게 비대칭적으로 정보가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늘 그래요. 혐한 의식 이용해서 혐한 감정 이용해서 무리하게 한국에 대해서 도발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우리 반일 감정 가지면 안 됩니다. 가지면 안 되죠. 근데 혐한 감정에 대해서 같이 동등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없었다는 점 그동안에 이게 좀 이제 그동안에 양국 간의 역사 한 100년 넘는 역사를 좀 주로 지켜본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좀 안타까울 뿐만 아니라 우리 그동안 뭐 했나. 해방 이후에 이런 식의 이 대일 컴플렉스를 벗어버리자고 그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도달해 있는 수준이 겨우 이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그 부분을 받아서 얘기를 드리는 게 그러니까 지금 냉정하자라든가 객관적으로 우리 상황을 보자. 일본하고의 차이가 덩치 차이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뭔가 자꾸 이제 합리적으로 좀 대응을 해줘야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객관과 냉정함을 가장하고 포장한 이 태도 안에는 해소되지 않은 식민주의가 분명히 남아 있거든요. 왜냐하면 윗세대라든가 특히 언론인들, 엘리트 계층의 일부를 제가 만날 때마다 느끼는 건 일본에 대한 친일성과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일본은 흠모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흠모하고 숭배하고 여전히 무서워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것처럼 일본은 굉장히 잘 준비돼 있다. 근데 우리는 하나도 없지 않냐라는 식의 태도가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완벽함이란 당연히 없거든요. 그리고 일본이 해왔던 수많은 국제정치들 얼마나 잘못된 선택들이 많았고 지금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게 얼마나 잘 준비됐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태거든요. 이미 일본 정부도 여러 번 말이 바뀌었어요. 정말로 그렇게 잘 준비가 돼 있을까? 우리가 체급 차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일본은 뭔가 완벽하게 준비가 돼 있는 존재, 우리는 굉장히 허둥지둥한 존재라고 묘사하는 것 안에 이 내재해 있는 이 청산되지 않은 식민주의, 이 문제를 짚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최욱 씨의 오늘의 깨달음. 오늘 정말 무릎을 여러 번 치게 됐는데요. 이 역사 인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 교수님을 통해서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나 고맙습니다. 되게 직접 녹화에 참여해 보시니까 어떠신지요? 보실 때와. 뭐 워낙 이제 그 탁월한 분들이시고 제가 보면서 많이 이제 존경했던 분들이라서 어땠느냐? 예. 저 사회의 쪽박을 사회의 목탁으로 바꾸는데 앞으로도 최욱 씨 한번 외쳐봐요 다시. 힘을 어디 기울이시기 써먹으려면 바랍니다. 잘 외쳐봐요 다시. 근데 약간 실망스러운 게 처음에 그거 좀 흥행 성공했다고 막판까지 보고 갈 거가 좀 몰랐는데. 쪽박을 깰 것이냐, 그건 저 목탁을 쪽박이 두들 것이냐. 싫으시면 깡통으로 바꾸셔도 돼요. 깡통 괜찮겠습니다. 최욱 씨가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하죠. 최욱 씨가 마치 한 것처럼. 그래요? 네. 우리가 쪽박을 칠 것인가, 목탁을 칠 것인가 고민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야가다. 주인이 따로 있네. 주인이 따로 있어요. 네. 전우일 교수님, 강유정 교수님 그리고 최경영 기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널리즘 토크쇼 제2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방송은 KBS 1TV, 마이케이 푹, 유튜브 그리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언론의 관행은 여러분이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주 또 일요일 밤 10시 30분입니다. 고맙습니다.